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 그 6번째 시간으로 반죽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반죽 익힘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수행 준거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죽 굽기입니다. 굽기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발효 상태, 충전물, 반죽 물성에 적합한 굽는 온도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충전물이라든가 다른 상태에 따라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몇 분 정도 구워야 된다는 것, 이것은 결정을 해서 오븐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굽기 시 반죽의 발효 상태와 토핑물의 종류를 고려하여서 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발효 상태에 따른 굽기가 다를 수가 있죠. 좀 더 센 불에 해야 될지 아니면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구워야 될지 발효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토핑물이라든지, 토핑물은 여러분들 제품의 위에 이렇게 처리해 놓은 토핑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토핑물에 따라서 발효 온도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잘 알아서 세팅을 해서 구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튀기기를 보면은 튀기기 시 반죽의 발효 상태를 고려해서 튀김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튀기기 반죽도 이것은 빵 튀김이기 때문에 적당한 발효 후에 튀겨야 되겠죠. 그래서 발효 상태에 따라서 내가 튀김 온도를 몇 도로 설정해서 구울 건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튀기기 할 때 기름의 온도와 발효 상태를 꼭 고려를 해 봐야 된다 하는 것도 한 가지 생각할 겁니다. 튀기기 시 제품 특성에 따라서 모양과 색상을 균일하게 튀겨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튀기기 할 때 이렇게 제품 특성에 따라서 모양과 색상을 균일하게 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실습을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다음 다양한 익힘이라 했습니다. 다양한 익힘은 여러 가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빵에서도. 그래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익히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울 것인지 튀길 것인지 뭐 이렇게. 다음으로 어, 익힘 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찌는 제품을 만들면은 다양한 익히기에 들어가는데, 찌는 제품에 들어가면은 내가 온도와 시간을 어떻게 할지, 용기는 뭐를 사용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익힘 시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용기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찌기라든가 삶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익히는 모양도. 그래서 특히 여기서 빵에서 다양한 익히는 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찌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죽 익힘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상태를 고려해 가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굽기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교재 264페이지입니다. 발효 산물인 탄산가스를 열 팽창시켜서 빵의 모양을 갖추도록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굽기 목적 앞에서도 몇 번 얘기한 거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분을 물을 먹은 전분을 열을 가해서 호화시켜서 소화하기 좋은 제품으로 낸다. 쌀이 밥이 되는 것, 그것을 호화라 한다 했죠. 호화를 시켜야 소화가 되기 쉽다. 소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하기 좋으려면은
호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껍질색과 향을 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굽는 목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교재 265페이지의 굽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피가 큰 빵이나 고배합빵, 부피가 큰 빵이 고배합빵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부피가 큰 빵이나 고배합빵은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피가 작은 빵이나 저배합빵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굽는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들? 큰 빵은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속이 안 익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배합, 다시 말해서 설탕량이 많다든지 유지가 많다든지 이러한 빵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약간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굽는 그런 버릇을 해야지 저배합빵처럼 높은 온도에서 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피가 작은 빵, 그러니까 작은 빵들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구워야만이 속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익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배합빵은 프랑스 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구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빠르게 부풀게 해서 빠르게 터진다든지 이런 슈레드 볼륨도 주고 또한 속에 수분을 함유하면서 어느 정도 겉은 바삭하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굽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음 굽기 시간의 30%는 오븐 팽창 시간이고 다음 40%는 익는 시간입니다. 반죽을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는 껍질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10분 구워서 완성되는 빵이라면 3분 동안은 오븐 팽창을 하고 4분 동안은 익는 것이 고정된다 이런 뜻이고 나머지 3분 동안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껍질에 색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교재 265페이지 굽기 과정 중에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은 70도씨 내외에서 호화 현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쌀로 하는 것은 쌀로 호화를 시키면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그래서 전분이 호화되는 온도는 바로 70도씨 내외다. 이스트는 65도씨가 되면 사멸한다 했습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활동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븐 속에서 처음 약 5, 6분 동안은 오븐 스프링이 일어난다. 5, 6분은 여러분들 빵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품의 속의 온도가 65도씨가 될 때까지는 오븐 스프링이 계속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븐 온도가 200도씨가 넘어도 빵 제품의 내부 온도는 속으로부터 수분과 알코올의 증발로 인해서 100도씨를 넘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부 온도가 100도씨가 되지 않습니다. 오븐 온도가 200도씨 돼도 속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씨고 물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븐 속의 열이 제품의 표면을 통해서 반죽 후 내부에 전달되며 반죽의 내부에서는 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빵은 오븐 온도는 140에서 270도씨 정도 범위에서 보통 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은 온도, 아주 높은 온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빵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대체로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제품의 강택이 살아나고 껍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븐 스프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븐 스프링은 오븐 속의 온도가 49도씨에 달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부풀어서 원래 반죽 부피의 3분의 1 정도를 더 증가되는 현상이라 했습니다. 2차 발효에서 우리가 7, 80% 정도 부풀려서 굽는다 했죠. 그 구우면은 나머지 20, 30%를 오븐 속에서 부푸는 현상이 바로 오븐 스프링이라 했습니다. 오븐 속의 전기가 차가운 반죽, 즉 32도씨 내외 되는 반죽은 반죽과 접촉하여서 반죽 표면에 얇은 물의 막이 생겨서 껍질의 형성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븐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죽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빵의 표면에 접촉하여서 물이 생겨서 온도를 약간 늦추게 되고 점점 속으로 들어갈 때 이스트가 작용하여서 이스트의 부풀림이 이스트가 가스를 발생하게 되어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븐 스프링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죽 표면의 온도 상승이 생각보다 완만하여서 전체 굽기 시간의 30% 정도가 오븐 스프링 타임이라고 앞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반죽 안의 수분과 공기의 팽창이 굽기의 부피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글루텐의 연화와 전분의 호화, 가소성화가 이들의 팽창을 돕습니다. 그 다음에 오븐 라이즈 온도는 65도씨다. 오븐 속에서 이렇게 부푸는 전체 온도는 65도씨까지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부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온도가 65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부풀지는 못하고 오븐 스프링이 멈추면서 이스트도 사멸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전분의 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의 호화라는 것은 쌀이 밥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빵은 밀가루의 전분이 호화되는 겁니다. 밀가루 전분의 호화는 온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60도씨 이상 되면은 점점 호화되기 시작해 가지고 100% 되었을 때, 100도씨 되었을 때 호화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전분의 완전 호화를 위해서는 전분량의 두세 배의 물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할 때도 물을 부어 가지고 밥을 하죠. 그것은 바로 완전한 전분의 호화를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겁니다. 오븐 열에 의해서 반죽 온도가 54도씨를 넘으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하면서 전분의 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의 발효균, 그러니까 효모가 죽기 시작하는 온도가 54도씨 내외인데 그때부터 전분은 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백질은 70도씨에서 글루텐이 응고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있던 물을 풀어놓는데 이때 전분은 호화에 불충분한 물을 보충하게 된다 이래 했습니다. 요거 조금 전문적인 거죠. 그죠? 전분 속에, 그러니까 밀가루 속에 있는 단백질이 70도씨 온도가 올라가면 글루텐이 응고되기 시작하면서 글루텐 속에 있던, 그러니까 단백질 속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수분이 풀어놓는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전분 호화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전분 호화에 불충분한 물을 그때 보충하게 되어서 잘 전분이 호화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굽기의 카라멜라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7페이지입니다. 비효소적 갈색 반응인 카라멜라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은 주로 이스트의 소멸로 인해서 남아있던 잔여 설탕, 잔당에 의해서 일어나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20도에서 150도씨의 높은 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120도에서 150도씨의 열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카라멜라 반응은 반죽의 폐하에도 영향을 받는데 상가가 높을수록 반응도 증가한다 했습니다. 지나치게 발효된 반죽은 산도가 저하돼서 잔당량이, 그렇게 당량이 부족해서 색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아미노 화합물인 환원당과 반응해서 갈색 색소인 멜라노이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 하고 앞에 카라멜화 반응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국기 중 생기는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9페이지입니다. 국기 중에 빵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을 물리적 반응과 화학적 반응과 생화학적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반응은 반죽 표면에 얇은 수분막이 형성돼서 부풀기 좋게 해주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속에 있던 반죽 안에 물이 용해되어 나오면서 가스가 유리되어서 같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스의 열 팽창 충분히 팽창되고 난 이후에는 물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익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리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으로 보면은 이스트가 온도가 60도씨 이상 될 때 사멸하기 시작해서 65도씨 정도 되면 이스트가 완전히 사멸하며 160도가 넘으면 당과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멜라노이징을 생성한다 이랬습니다. 색이 약간 속색이 변하는 겁니다. 이때 또한 당은 분해 중합을 하여 캐러멜을 형성한다. 이것은 겉 표면 색깔을 이루는 것입니다. 캐러멜하는 그러한 것은 화학적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굽기 손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굽기 손실은 반죽 상태에서 빵의 상태로 구워지는 동안에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굽기 손실이라 합니다.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굽기 손실은 반죽 무게 빼기 빵 무게입니다. 굽기 손실 비율은 반죽 무게 빼기 빵 무게에서 반죽 무게로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몇 퍼센테이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교재 270페이지에 굽기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오븐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빵의 부피가 크고 기공이 거칠며 두껍고 굽기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과량의 증기가 발생되면 오븐 스프링을 좋게 하여 빵의 부피를 증가시키지만 했습니다. 질긴 껍질과 표피에 수포 형성을 초래한다. 증기가 많으면 높은 온도에서 많은 증기는 바삭바삭한 껍질을 만들어 준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절한 열의 분배가 있을 때는 바닥열이 불충분하면 윗껍질이 완성되는 동안에 바닥과 옆면이 덜 구워지는 겁니다. 오븐의 위치에 따라서 굽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굽기 문제점도 하나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 너무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굽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제품을 구웠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게 왜 그렇지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 나중에 원인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문제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이런 책자에서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배움의 효과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튀김용 유지 튀기기입니다. 교재 272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향이나 색이 없이 투명하고 광택이 있고 발연점이 높아야 한다. 몇 번 했죠. 튀김용 유지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책자를 읽어보면서 교재 27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튀김용 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때는 책자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나치지 않게 공부하는데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이고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지 어떻게 다 외우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튀김의 단계입니다. 1단계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튀김의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3단계에서 완전히 속까지 익게 되면서 겉면에 색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튀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야만이 튀김의 완성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튀김에 대한 것을 찾아볼 때는 이렇게 이런 것도 배우는 게 있다 하고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72페이지에 튀김의 적당한 온도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튀김의 적당한 온도와 시간은 180도 내외에서 2, 3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크기와 모양, 튀김옷의 수분 함량, 두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태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낮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기름이 재료가 많이 흡수되어서 튀긴 제품이 질척해지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겠죠?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속이 익기 전에 겉면만 타게 되어서 안 좋다는 것도 알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와 시간,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제품의 적정한 온도와 시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서 찾아 나가는 버릇을 상태적으로 파악하기 바랍니다. 자, 튀김기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튀김 온도와 가열 시간. 낮은 온도에서 튀길 경우 적당한 갈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튀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죽에 흡유되는 기름의 양은 많아집니다. 제품의 표면적. 튀기는 식품의 표면적이 클수록 흡유량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제품 속에 기름이 많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재료의 성분과 성질에 따라서 기름 흡수가 증가되는 것은 재료 중에 당과 지방이 함량이 많을 때, 레시틴의 함량이 많을 때, 수분 함량이 많을 때 기름 흡수가 증가됩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인지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재료에 넣으면 흡유량이 증가합니다. 글루텐이 많은 강력분을 사용하면 흡유량이 증가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제품의 기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여러분들 튀김 맛이 깔끔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튀김 유지의 보관 방법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한다. 반드시 밀폐해서 보관한다.
공기와 함께 물이나 음식 찌꺼기 또한 유지의 변질을 초래한다. 남은 유지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은 다 쓰고 나면 반드시 거름막을 사용하여 기름을 거른 뒤에 입구가 좁은 용기에서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공기하고 접촉되는 면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27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익히기에 베이글을 물에다가 데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글을 만들 때는 반드시 물 겉면을 약간 호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굽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글 데치기는 다양한 익히기라서 이렇게 한번 다시 잡아봤습니다. 베이글을 데치기 전에 냄비에 물을 담고 가열해서 9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합니다. 베이글 반죽은 2차 발효의 온도와 습도를 일반 제품보다 조금 낮게 한다. 온도는 35도씨, 습도는 70~80% 정도 발효가 진행되면 발효실에 꺼내서 비닐이 반죽에 닿지 않게 덮어서 말리듯이 발효한다 했습니다. 반죽을 손으로 달아서 물에서 데쳐내야 하므로 2차 발효가 지나치게 되면 다루기 어렵고 다루는 과정에서 반죽이 눌려 가스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데치기 하는 적당한 발효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반죽 후 표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실온에서 약간 발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면에 10초 정도, 30초 너무 깁니다. 10초 정도 호화시킨 뒤에 뒤집어서 양쪽을 모두 호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호화된 베이글 반죽은 물기가 빠지도록 건지기를 이용하여서 철판에서 옮겨 놨다가 패닝하여서 구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이글 데치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익히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익히기의 찌기 요령입니다. 용기에 80%를 넘지 않은 양의 물을 부어서 쪄야 됩니다.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면 물이 끓을 때 물이 재료에 넘쳐서 연료와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제품에 수분이 넘쳐서 좋지 않습니다. 찜 용기에 물이 끓을 때까지는 불을 강하게 하고 물이 끓은 후에는 찌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을 계속 강하게 유지하다가 수증기가 뚜껑이 새어나오면은 약하게 조절을 합니다. 물이 끓기 전에 식품을 넣으면 식품 표면에 수증기 응축이 일어나서 식품이 수분을 흡수함으로 식감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찌는 도중에 뚜껑을 열거나 불을 끄면은 온도가 내려가서 수증기가 식품 속에서 액화되고 결국 수증기가 잘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잘 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기 요령은 꼭 찔 때는 꼭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을 지켜가면서 찌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